60억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쏴야 한다고요? 하루에 2조 원씩 불태우면서요?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아라시2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강타했고 아이언돔은 미사일 125기, 드론 211기를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쏘면 쏠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드론 한 대 3천만 원, 요격 미사일 한 발 60억 원. 그런데 펜타곤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1회 요격 비용 2,000원, 영중률 100%, 실전 대치 완료. 미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입니다. 1회 요격 비용 $2?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코미디입니다. 저는 빅터 카플란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28년간 대공 방어 시스템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고, 하늘을 방어하는 기술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끝판왕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요? 비가 오면 산란되고 안개가 끼면 증발합니다. 이건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제가 직접 12편의 논문을 써서 전 세계에 알린 사실이기도 합니다. 레이저는 실험실에서나 작동하는 장난감이지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요.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아라시2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강타했습니다. 사거리 2,000km, 적어도 침투 수백 대가 벌떼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아이언돔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윗의 돌팔매를 투입했다가 요격 실패, 2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적들이 날리는 샤헤드에서 136 자폭 드론은 대당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잡기 위해 우리가 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억 원이 넘습니다. 패트리엇을 쓰면 60억 원입니다. 쏘면 쏠수록 우리가 파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재무 담당관이 회의실에서 보고했습니다. 하루 전쟁 비용만 4천억 원. 20일 만에 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58%나 폭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국방 예산이 바닥난다고 했습니다. 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쏘면 쏠수록 파산한다는 것을요. 값싼 드론으로 비싼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가성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8년간 하늘을 지켜온 저였지만 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성능을 아무리 높여도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부관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손에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랍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헛소리 마. 레이저가 날씨에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 그건 쇼윈도용 장난감이야.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숫자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회 발사 비용 2,000원, 명중률 100%, 3km 밖 소형 드론 30회 연속 요격 성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이언돔이 한 발에 1억 원이 넘는데 2,000원이라고요? 만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천광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수도 서울에 실전 배치했답니다. 20kW 출력에 사거리 3km, 소형 무인기 요격 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20kW? 그 정도 출력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레이저는 산란돼서 못 쓰게 되는데.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악천 후 대응 기술 개발 중인 조니. 위상 제어 및 파장 압축 기술 적용. 제가 불가능하다고 논문에 썼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부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인지 진짜인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작은 아시아 국가가 감히 물리학의 법칙을 거슬렀다고요? 그래, 직접 가서 박살내주겠다. 장난감이라는 걸 증명해주겠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장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골라서요. 레이저가 작동 못하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제 28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은 제가 원하던 대로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무덤이 될 날씨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악천후 속에서 레이저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한국의 허풍을 만천하에 까발려 주겠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영접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바로 시험장으로 갑시다. 오늘 날씨가 딱 좋군요. 레이저 시험하기에 제 말에 담긴 비꼼을 알아챘을 텐데도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서해안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해안가에 가까워지자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500m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시험을 강행할 겁니까? 레이저는 대기 중 수분에 흡수되고 산란됩니다. 제가 직접 쓴 논문만 12편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이고 파장을 압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해안 어딘가에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평지 위에 트럭 한 대 크기의 장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쪽에 렌즈처럼 생긴 발사구가 달려 있었고 옆에는 냉각장치와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이언돔 포대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대단한 청광입니까? 장난감 같군요. 연구원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해상 쪽에서 드론 5대가 이륙하는 것이 레이더 화면에 잡혔습니다. 쿼드콥터 형태의 소형 무인기들이었습니다. 3km 밖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 짙은 해무 속에서 레이저가 뻗어나가는 순간 산란돼서 흩어지는 꼴을 똑똑히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의 굉음도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3km 밖 상공에서 드론 5대가 차례대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도 불꽃도 요란하게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녹아내리듯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씩 집어서 구겨버리는 것처럼요. 요격 시간 10초. 5대 점멸.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사용 전력 비용 10,000원. 1만 원으로 드론 5대를 잡은 겁니다. 제가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드는 돈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이론은 12편의 논문이 제 자존심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님이 불가능하다고 논문에 쓰셨던 위상 제어 기술입니다. 레이저빔의 파면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대기 산란을 최소화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매달린 기술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무 속에서 연기를 내며 추락하는 드론의 잔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가성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드론 전쟁의 진짜 공포는 물량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러시아가 드론 1만 대를 동시에 쏟아부으면 당신들의 레이저는 하나씩 굽는데 몇 초씩 걸리잖아요. 결국 과부하로 터지지 않겠습니까? 연구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레이저로는 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멀리서 검은색 셔터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대한 안테나 같은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열리자 거대한 장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높이가 4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위쪽에는 접시 안테나처럼 생긴 발사구가 달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트럭 2대 분량의 발전기와 냉각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 장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전자기파 무기다. HPM,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저희가 20년간 개발해온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의 소형화를 완료했고 지금은 군집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HPM 무기의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방식입니다. 미국도 연구 중이고 우리 이스라엘도 시제품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수준까지 간 나라는 아직 없었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하자 멀리 해상에서 이번에는 드론이 50대 이상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군집 드론 공격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르다. 레이저는 한 대씩 굽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HPM은 범위 공격이다. 만약 이게 진짜로 작동한다면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장비 위쪽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 50개가 동시에 깜빡이더니 일제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저는 황급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들이 돌덩이처럼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종 신호도 자폭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죽은 쇳덩이가 되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모든 드론이 단 한 번의 발사로 무력화된 겁니다. 요격 시간 3초. 50대 전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하늘 전체를 거대한 전자레인지로 만들어서 벌레들을 한꺼번에 튀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의 강한 마이크로파를 조사하면 드론 내부 회로에 과도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순간적으로 타버립니다. 레이저의 정밀함과 HPM의 범위를 조합하면 이론상 어떤 규모의 드론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아군의 통신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기파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 아군 장비도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파수 지향성 통제 기술입니다. 아군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피해서 발사합니다. 오직 적의 드론 회로만 골라서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마법이었습니다. 적의 뇌만 골라서 터뜨리는 마법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1회 발사 전력 비용 약 5만 원. 5만 원으로 드론 50대를 잡은 겁니다. 대당 1,000원 꼴입니다. 아이언돔으로 50대를 잡으려면 5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가성비 차이가 10만 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간 미사일만 연구해온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아직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천광과 HPM을 조합하면 정밀 타격과 범위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드론은 레이저로 굽고 수천 대의 벌떼 드론은 HPM으로 튀겨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이중 방어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방어망,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가진 시스템.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레이저의 가성비와 정밀함, HPM의 범위와 파괴력.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론상 뚫을 수 없는 방공망이 완성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겁니까? 미국보다 이스라엘보다 왜 한국이 앞서 있는 겁니까? 연구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요. 북쪽에서 드론이 날아오면 그게 곧 제 가족이 사는 서울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 위로 떨어지는 드론의 잔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무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짙은 안개가 새로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드론들, 동시에 추락하는 50대의 벌떼, 그리고 모니터에 찍힌 1만 원, 5만 원이라는 숫자들. 28년간 제가 쌓아온 이론과 경험이 단 몇 시간 만에 박살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빅터 카플란이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수석 무기개발국장, 아이언돔의 설계자, 12편의 논문을 쓴 세계적 권위자. 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 시연 몇 번에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분명 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박살내주겠다. 숙소에서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레이저는 한 대씩 굽는데 5초, HPM도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만 대가 동시에 쏟아지면 결국 뚫립니다. 이게 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원들에게 다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시연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드론 1만 대를 동시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찌릿했다. 저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레이저로 한 대 굽는데 5초, HPM으로 범위 공격을 해도 반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면 결국 일부는 뚫립니다. 그리고 단 한 대만 뚫려도 그게 자폭 드론이라면 끝입니다. 당신들의 이중 방어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반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인정하시오. 물량 앞에서는 결국 무력하다는 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약점을 찔렀다. 하지만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방어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레이저, HPM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소형 드론 수십 대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충돌형 요격 드론입니다. 적 드론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직접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와
HPM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개발 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론을 드론으로 잡는다? 그것도 AI가 자동으로?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는 정밀 타격, HPM은 범위 공격, 그리고 요격 드론은 잔여 표적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이론상 어떤 규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 중이지만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나오고 둘을 막으면 셋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28년간 미사일 요격만 연구해 왔습니다. 더 빠른 미사일, 더 정확한 미사일, 더 많은 미사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플란, 한국에서 뭘 보고 있나? 보고서는 언제 올라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직 검증 중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관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마시게. 레이저 모기 따위가 아이언돔을 대체할 수는 없어. 빨리 결론 내고 돌아오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언제든 드론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관이 뭐라고 하든 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겠다. 그게 28년 경력 과학자의 양심이니까.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레이저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발 중인 기술들도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게 아직 많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만든 작품을 자랑하는 장인처럼요. 그 순수함이 오히려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대체 어디까지 준비해둔 걸까? 레이저, HPM, 그리고 AI 요격 드론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연구해도 실전화하지 못한 기술들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 있었고 장비들도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사님께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라고요? 어제 본 것만으로도 제 28년 커리어가 흔들렸는데 그게 맛보기였다고요? 넓은 평지 중앙에 어제 봤던 HPM 장비가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옆에 레이저 장비 천광도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장비가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중 방어망의 통합 운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와 HPM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멀리 해상에서 드론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100개, 200개, 300개. 계속 늘어났습니다. 최종 숫자는 500대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적 드론 500대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합니다.
일부는 고고도로, 일부는 저고도로, 일부는 해면 스키밍으로 들어옵니다. 기존 미사일 방공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언돔으로 500대를 잡으려면 5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그리고 미사일 재장전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어 시작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HPM이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사했습니다. 소리도 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밀집해서 날아오던 드론 군집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회로가 타버린 겁니다. 한 번의 발사로 약 300대가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대는 살아남았습니다. HPM의 유효범위 밖에 있었거나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드론들이었습니다. 그때 레이저 천광이 작동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살아남은 드론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조준해서 녹여버렸습니다. 5초에 한 대씩 쉬지 않고 발사했습니다. 고고도 드론, 저고도 드론, 해면 스키밍 드론까지. 레이저빔이 지나간 자리마다 드론이 불 곳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500대 전멸.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총 소요 비용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HPM 1회 발사 5만 원. 레이저 200회 발사 40만 원. 총 비용 45만 원. 45만 원. 드론 500대를 45만 원에 전멸시킨 겁니다. 대당 900원 꼴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으로 같은 작전을 수행하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성비 차이가 10만 배가 넘습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우리 기술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사일 요격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빠른 미사일, 더 정확한 미사일, 더 많은 미사일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렸습니다. 빛과 전파로 하늘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연구원이 다가와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시스템 앞에서 아이언돔은 20년 전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상인. 아이언돔은 여전히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저희 것과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미사일 요격에는 여전히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함이 더 아팠습니다. 이기고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한국이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완성한 겁니까? 미국의 예산, 이스라엘의 경험, 전부 당신들보다 위인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겁니까? 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드론이 날아오면 10분 안에 서울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연구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돈도, 명예도, 국가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시험장을 떠나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해안의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500대의 드론이 3분 만에 전멸하는 장면. 45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연구했다는 연구원의 말. 저는 28년간
대공 방어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아이언돔을 설계할 때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공 시스템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요격률 90% 이상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실전 경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과거의 완벽함이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제 28년 커리어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카플란이 한국한테 당했다는 소문이 퍼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레이저에서의 HPM 이중 방어망 실태 보고, 긴급 기술 도입 권고.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천광 레이저의 1회 발사 비용 2,000원, HPM의 범위 공격 능력, 이중 방어망의 통합 운영, 그리고 500대 드론을 45만 원에 전멸시킨 시연 결과까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미사일 요격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즉각 도입하거나 최소한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격차는 벌어질 것입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의 머리 위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실에서, 시험장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름 없는 과학자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떠나기 전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연구소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젊은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산이요. 저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에 집착한 겁니다. 가성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돈이 넘쳐서 비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비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없는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발사 2,000원짜리 레이저를 만든 겁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가난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북한 드론이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5년, 10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일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 거친 피구, 피곤함이 묻어나는 표정. 하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그 기술을 만들어낸 당신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연구원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에는 협력자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0원짜리 빛과 보이지 않는 전파가 지키는 하늘. 그리고 그 뒤에서 잠 못 이루며 싸우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는 하늘.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테라비브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펜타곤, 영국 국방부, 독일 연방군까지. 제 보고서가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기술 평가 요청, 긴급 K방산 대공, 시스템 분석, 이중 방어망 개념 검토 회의 소집. 제가 쓴 보고서 하나가 서방 군사 동맹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무 속에서 녹아내리는 드론들, 등시에 추락하는 500대의 벌떼,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던 연구원의 말. 저는 28년간 하늘을 방어하는 기술을 연구해왔지만 진짜 방어가 뭔지는 오늘에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방어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의지. 텔아비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방부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플란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펜타곤까지 올라갔소.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한국 기술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요청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천광의 1회 발사 비용 2,000원, HPM의 범위 공격 능력, 그리고 500대 드론을 45만 원에 전멸시킨 영상까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플란 박사, 당신의 결론은 뭐요?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20년 뒤처졌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드론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미사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한 장성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카플란 박사, 한 가지만 묻겠소. 한국은 왜 이 기술을 우리보다 먼저 개발한 거요? 미국의 예산, 이스라엘의 경험. 우리가 다 위인데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서갈 수 있는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북쪽에서 드론이 날아오면 10분 안에 서울입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있고 지중해라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펜타곤과 협의해서 한국 기술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소. 카플란 박사,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협의하는 동안 한국은 또 한 걸음 앞서 나갈 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박사님, 방금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시고 나서 솔직히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제 28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저런 과학자들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한국과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협력을 공식 타진했고 영국과 독일도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의 부자 나라들까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광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2,000원짜리 레이저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장이 아니라 연구소 본부로 안내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화려함도 위압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세계 최초의 레이저 대공무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안에서 미래의 전쟁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저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커피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명의 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견 연구원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선임 연구원까지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충혈된 눈, 거친 피부, 구겨진 연구복.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지난번에 왜 한국이 먼저 개발했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그가 옆에 앉은 60대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천광 프로젝트의 초대 책임자이십니다.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60대 연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 연구소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이 없었어요. 전부 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패트리엇, 호크, 전부 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에 레이저 대공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레이저는 안 된다고요. 날씨에 취약하고 출력이 부족하고 실전에서는 못 쓴다고요?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요. 옆에 있던 40대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인력은 모자라고 해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녔잖아요.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저희 애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저 드론 떨어지면 우리 집에도 떨어져? 그 말 듣고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와서 팀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날부터 더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천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하늘을 제가 지킨다는 게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60대 연구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만든 건 그냥 무기가 아닙니다. 35년간 쌓아온 한과 집념의 결과물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꿈의 결실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님께서 왜 한국이 먼저냐고 물으셨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저희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요. 실패하면 저희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8년간 저도 하늘을 지키는 기술을 연구해 왔지만 이 정도의 절박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위협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지중해라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과학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연구원들이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맡은 일 이상을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요. 연구소를 떠나며 저는 입구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위압적인 경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 밤을 새워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이 아닌 과학자가 과학자에게 올리는 경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 중 하나가 된 그 하늘. 2,000원짜리 빛이 지키는 하늘.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영웅들이 지키는 하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